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간청드리옵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남촌 깊숙한 골목 안쪽에 남천부원군 민중원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한때 사원부 대사원으로 이름을 떨치며 벼슬기를 누볐던 민중원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중풍에 걸렸다 여겼고 집안 식구들은 이제 오래지 않아 상여가 나가겠다 며 속닥이곤 했습니다. 민중원이 과거 사원부에서 비리를 파헤칠 때 원한을 산 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남촌 골목마다 바람처럼 흘러다녔지요. 겉으로는 고요한 양반댁이었으나 안으로는 죽음과 탐욕을 기다리는 음산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 저택 부엌으로 들어온 모녀가 있었습니다. 올해 13이 된 소녀 소진과 그 어미 채욱이었지요. 소진은 시골에서 쫓겨난 천주쟁이의 딸이었습니다. 아비는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고 어미 채욱은 약초를 캐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오다 끝내 이 남촌 양반댁 하녀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소진은 어릴 적부터 산에서 약초 냄새를 맡으며 자라 냄새와 빛깔만 보면 대강 어떤 풀인지 짐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그저 부엌을 거드는 계집아이일 뿐이었지요. 소진은 어미 손을 꼭 잡고 낯선 남천부원군댁 대문을 조용히 넘어섰습니다. 그때 소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안에 어떤 독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지요. 안채 깊은 곳, 민중원은 침상에 반쯤 누운 채 창밖만 바라보며 날을 보냈습니다. 장남 민성도는 겉으로는 효를 다하는 듯 굽실거렸으나 속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며 창고 열쇠를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장남의 아내 윤씨는 단정한 겉모습과 달리 재산과 위세에 눈이 멀어 종들을 누르고 말끝마다 독을 숨겼습니다. 집안 주치의라 불리는 의원 한유는 과거 민중원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 속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탕약을 지었지요. 이 집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부엌에서는 채욱이 쌀을 씻고 소진이 장작을 패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안채에서는 윤 씨가 시녀들을 불러놓고 말했지요. 부원군 날이 기침 소리가 점점 잦아지고 계시구나. 제사상에 올릴 그릇들을 미리 살펴봐야겠다. 마당 위로 까마귀 한 쌍이 내려앉자 하인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곧 초상이 나려나 보. 그 말에 늙은 머슴 박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곧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빗자루를 들었지요. 그날 오후 소진은 부엌 한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초 끓이는 향기였으나 그 밑바닥에는 비릿하고 쿰쿰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지요. 소진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찾아 안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창가에서 민중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든 호랑이 같은 그 눈빛은 소진의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중원은 유난히 숨이 가빠지고 한쪽 팔마저 더 굳어져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장남 민성도는 의원 한유를 따로 불러 나지막이 말했지요. 이 기회에 오래 끌지 말고 끝을 보는 것이 좋지 않겠소. 부엌 문틈에서 이를 엿들은 소진은 자신이 듣고 본 것이 정말인지 믿기 어려워 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욱은 딸을 끌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일은 이 집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 같은 것들은 모른 채야 산다. 하지만 소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 누명 쓰고 죽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다음 날 새벽 소진은 남몰래 어제 남은 탕약 사발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게 눌어붙은 찌꺼기를 손끝으로 만져보니 거칠고 서늘한 감촉이 손마디를 타고 올라왔지요. 소진은 작은 헝겊 조각을 꺼내
그 독스러운 찌꺼기를 조금 떼어 넣어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며칠 뒤 물 길러 나간 길에 소진은 골목 끝 허름한 의원 간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흰 수염이 배꼽까지 내려온 노예 선우인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소진은 품속의 헝겊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노인장,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냄새를 맡고 혀끝에 살짝 대더니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부자라는 독초다. 서서히 몸을 굳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중원의 병은 중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3년째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소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에 젖은 옥사 마당에서 아버지가 돌아서며 말했지요. 이번엔 아무도 죽게 두지 마라. 소진은 꿈에서 깨어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소진은 더 자주 탕약 사발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시녀 한 명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지요. 한 번은 몰래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다 걸려 윤 씨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안채 부엌에 왜 그리 자주 들락거리느냐? 윤 씨의 차가운 질문에 소진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냄새가 좋아서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계집이 입을 닫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소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미의 말대로 침묵하면 오늘처럼 밥은 먹고 살겠지만 부원군만은 틀림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었지요. 소진은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어느 오후 민중원은 창가에 기대어 마당을 바라보다가 눈물 고인 눈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는 소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이 범상치 않음을 느낀 민중원은 시녀를 시켜 소진을 불러오게 했지요. 창문 너머로 마주 앉은 둘은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그러나 소진이 들려주는 산골 이야기에 민중원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지요. 이야기가 한참 이어지다 민중원이 문득 물었습니다. 너는 이 집 탕약 냄새가 어떠냐? 소진이 흠칫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민중원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냄새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에 소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병든 호랑이는 이미 사냥꾼의 발자국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중원은 떨리는 손으로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어린 것이 이 늙은이를 위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날 이후 소진은 하루 한 번씩 안채 창가로 가서 민중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중원은 젊은 날의 관직 이야기, 억울한 백성을 구했던 일, 그리고 수많은 원한을 산 기억을 들려주었지요. 소진은 산골에서 약초를 캐던 나날 누명을 쓰고 죽은 아버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비가 마지막에 그러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미움도 함께 산다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민중원의 눈가가 붉어졌고 소진의 마음도 조금씩 그를 불쌍한 늙은 양반에서 지켜야 할 사람으로 바꾸어 갔지요. 한편 마당을 지나던 둘째 아들 민세연은 우연히 창가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어린 하녀가 나누는 조용한 대화, 그 속에 담긴 유한정의 민세연은 어딘지 모를 울림을 느꼈지요. 민세연은 그날부터 은근히 소진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계집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저 아이를 곁에 두시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보름쯤이 흘렀습니다. 민중원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소진이 몰래 가져다주는 선우인의 보약 덕분이었지요. 민중원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소진은 어미 채욱에게 조금씩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초 부자 이야기, 탕약의 비밀, 그리고 민중원과 나누는 대화까지 말이지요.
채옥은 처음엔 두려움에 떨었으나 딸의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비도 진실을 말하다 죽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지. 지금은 부원군 나리께서 살아 계신다. 그 말에 소진의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엌계집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소진은 창가에서 민중원과 마주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민중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말이다. 너에게 큰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저는 그저 제 아비가 못다 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지요. 장남 민성도는 요즘 부원군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기운을 차리시는 듯합니다. 라는 하인의 말에 그는 이가 갈릴 만큼 이를 악물었지요. 의원 한유를 따로 불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의 양을 조금 더 올려도 좋겠소. 한유는 망설였으나 민성도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밤 행랑채 근처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곧 소집 모녀의 방 주변 집더미에 불길이 옮겨 붙었지요. 다행히 박노인이 냄새를 맡고 달려와 물을 끼얹어 큰 불로 번지지 않았으나 누가 불씨를 던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하루는 소진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허리를 굽힐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이 그녀의 발 뒤꿈치를 슬며시 건드렸지요. 소진이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순간 누군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민세연이었습니다. 이 집 바람이 너무 세구나. 그의 말은 우물 속 깊은 어둠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았지요. 소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금기를 깬 것을,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온 이상 돌아갈 다리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박노인이 소진을 조용히 불러 다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원군 나리가 쓰러지시기 전날 밤 나에게만 맡겨둔 것이 있다. 낡은 상자 속에는 붉은 실로 묶인 종이 뭉치와 봉인되지 않은 유언장 초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지요. 나리께서 쓰러지시기 전 이 종이를 꼭 지키라 하셨지. 언젠가 진실을 꺼낼 때가 올 거라 하시며 소진은 그 붉은 실을 풀어 종이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글씨들. 그곳에는 민중원이 사원부대 사원 시절 조사했던 비리 수사 기록 일부가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장남 민성도와 의원 한유의 이름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소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장남 나리가 아버님을 독살하려는 이유가 재산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장남 나리는 자신의 죄를 묻을 사람이 부원군 나리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것이야. 소진은 그 붉은 실을 만지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병은 몸에만 있지 않다. 가문의 심장에도 깊이 들러붙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소진은 어머니 채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독초 부자, 탕약, 다락의 종이 뭉치, 장남과 의원의 이름, 그리고 민중원의 눈빛까지 말이지요. 채옥은 절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한참을 떨다가 마침내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 아비도 진실을 말하다 죽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지. 지금은 부원군 나리께서 살아 계신다. 그 말에 소진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엌계집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말이지요. 다음 날 소진은 민중원에게 다락의 종이와 독의 정체를 모두 전했습니다. 민중원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말고 일어서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의 눈빛에는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렸던 한 사내가 드디어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민중원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어느 날 밤에 탕약의 맛이 달라진 순간 자신이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지요. 그러나 자신의 등에 박힌 칼을 뽑기 위해 그는 일부러 병이 더 심한 척하며 집안의 움직임을 살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침상에 누워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장남이 창고를 드나드는 횟수, 윤 씨가 시녀들을 다그치는 말투, 한유가 탕약을 끓일 때의 눈빛까지 말이다. 오늘 다락에서 나온 종이와 소진이 가져온 독초의 정체가 합쳐지자 장남과 의원이 진짜 배신자라는 사실이 완전해졌습니다. 민중원의 눈빛이 오랜 잠에서 깨어난 호랑이처럼 번뜩였지요. 이제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구나. 그 순간 집안 전체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민성도는 조종사에게 말을 보내 부원군의 칠순을 앞당겨 제사와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례면 좋은 잔치를 핑계 삼아 그날을 넘기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낼 셈이었지요. 의원 한유에게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의 양을 조금 더 올려도 좋겠소. 제사날이 오기 전에 말이오. 안채와 사랑채는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준비하는 잔치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선우인에게 다시 찾아가 해독약을 부탁했습니다. 선우인은 마른 손을 떨며 말했지요. 아이야, 이것은 너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내가 그 어른을 살리려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너를 헤아려 들 것이다. 그날 밤 소진의 방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채욱은 딸을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남촌 위로 바람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남천부원 댁의 등불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당 위로 낙엽이 소용돌이쳤지요. 폭풍은 곧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한 소녀와 한 늙은이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사날 아침 의원 한유가 끓여온 탕약 사발이 민중원의 침상 옆에 놓였습니다. 소진은 하인들 사이로 숨어들어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익숙한 독초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지요. 소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아가 손을 뻗었습니다. 부원군 나리, 제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윤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계집이 감히 무슨 짓이냐? 그러나 소진은 일부러 손을 떨며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발은 대청마루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지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허나 사발이 깨진 것은 하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동 속에서 채욱과 박노인은 재빨리 준비해 온 해독약을 새로운 사발에 담아 민중원에게 건넸습니다. 민중원은 한 모금씩 천천히 삼키기 시작했지요. 탕약 소동에 얼굴이 붉게 상한 민성도는 사람들을 물리고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님, 이제 더는 저 계집을 곁에 두실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칼자루가 어른거렸지요. 윤 씨도 뒤따라 들어와 소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민중원이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키더니 떨리는 두 다리로 바닥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부원군 나리께서 일어나신다. 민성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버지가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민중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소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벌려 소진을 감싸며 말했지요. 내가 내 살아나는 날을 가장 두려워했을 터인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민성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으나 주변에 모여든 하인들과 박노인의 눈빛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민세연이 다락에서 가져온 수사 기록과 유언장 초본을 들고 대청마루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형님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시던 것입니까? 민중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다. 대청마루 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숨죽이며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나려 하고 있었지요. 장남 민성도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사방에서 하인들이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의원 한유는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지요. 민중원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내가 쓰러진 것은 중풍 때문이 아니었다. 내 아들과 내가 믿던 의원이 함께 나를 독살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아들, 그보다 더 큰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청마루 한가운데 박노인이 붉은 실로 묶인 종이뭉치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장남 민성도가 젊은 시절 관아의 은밀한 뇌물에 연루된 사실, 의원 한유가 죄값을 면하려 장남에게 붙은 내력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민중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남의 죄를 팔아 내 죄를 숨겼고 이제는 아비의 숨까지 팔아 재산을 취하려 했구나. 민성도는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민중원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목숨을 구하는가? 내가 3년 동안 나를 죽이려 했으면서 말이냐. 선호인이 보낸 글얼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탕약 찌꺼기가 독초 부자임을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의원 한유는 결국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장남 나리의 협박에 못 이겨 3년 동안 탕약의 독을 섞었습니다. 채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남편 또한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린 자들의 손에 걸려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 말에 민중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채옥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중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은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니었던가? 내가 비리를 파헤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고 그 원한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해쳤구나. 이로써 앞에서 깔렸던 탐욕, 독, 수사, 누명의 모든 실이 한 번에 풀려나왔습니다. 붉은 실이 풀리자 진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민성도와 의원 한유는 곧 포도청에 넘겨졌습니다. 장부와 증언을 토대로 죄가 정해졌지요. 민성도에게는 먼 고을 유배형이, 의원 한유에게는 그보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남천부원군댁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지요. 민중원은 남은 자식들과 하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피와 독 위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옳은 길 위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소진과 채욱에게는 작은 약재방과 서당터를 사줄 문서를 내어주었습니다. 너희 모녀는 이 집의 은인이다. 앞으로 이 남촌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거라. 소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후로는 아버지와 은인의 길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욕심은 무너지고 악은 응징받았습니다. 남천부원군댁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13 소녀의 용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한양 남촌 골목 어귀에는 작은 약재방 겸 서당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연심서당이라 적혀 있었고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와 약 다리는 냄새가 함께 풍겨나왔지요. 17이 된 소진은 서당 아이들에게 글과 세상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채욱은 약초를 다루며 병든 이웃을 돌보았지요. 민중원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가끔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욕심은 한 집안을 무너뜨리고 작은 의리는 한 고을을 살린다. 그날 부엌 계집 하나가 사발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멀찍이 서 있는 민세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소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소진도 채옥도 모두 눈치채고 있었지요. 어느 봄날 민세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소진 낭자, 앞으로도 저희 집안과 인연을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소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옥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남촌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까마귀 대신 매와 향기가 골목마다 번져갔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소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의 앞에서 굽히지 않았고 결국 한 집안을 구하고 자신의 운명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독초가 자리하던 집안 위에 새로운 인연과 교훈의 야담 하나가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